자, 이 백제 역시 이제 그 부여계통과 관계가 있는데요. 그 백제는 고구려에서 갈래쳐 나온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고구려에서 갈래쳐 나온 사람들이 남쪽으로 쭉 내려와 가지고 한강 지역에 원래 살고 있던 사람들과 연합해서 세운 나라다라고 하는 게 정설이죠. 흔히 이 백제라고 얘기하면 흔히 그 전라도 지방의 나라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원래 백제의 본거지는 그러니까 어디냐면은 한강 일대, 그러니까 바로 이 서울 근처가 되겠죠. 여러분들 그 올림픽 공원이 있는 데 있죠? 올림픽 공원이 있는데 거기 몽천토성 있고 또 그 풍납토성 있고 한 거기가 바로 원래 백제가 세워진 장소입니다. 그 전라도 지방 쪽으로 옮겨간 거는 나중에 이제 고구려랑 싸우다 밀려난 거고요. 그건 나중 얘기고. 자, 그래서 고구려 이주민과 한강 원주민이 연합해서 세웠다. 백제 역시 그 건국 신화가 있습니다. 자, 이거 아까 고구려 시조인 동명왕이 그 부여에서 도망갈 때 그 부인이 있었고 임신한 부인을 남겨두고 도망갔다 그랬죠. 그러면서 이 아이가 자라면은 부러진 칼 반쪽을 들고 오면은 요거를 맞춰갖고 내 친자 확인을 하겠다라고 했다는 걸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동명왕은 도망을 갔고요. 이제 부여에 남은 그 고주몽의 부인, 얼마나 구박이 심했겠습니까? 네 애비가 말이야 우리나라를 배신하고 도망간 배신자의 자식 이러면서 엄청나게 구박을 받았죠. 그래서 그 뱃속에 아이가 태어났을 때 이 아이의 이름이 유리였는데요. 이 유리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엄마 애들이라자 그 배신자들이래 이러자 이 어머니가 마침내 정색을 하고 유리야, 내가 비밀을 말해줄게. 너희 아버지는 배신자 따위가 아니다. 저 강 건너에 고구려라고 하는 힘센 나라가 있지. 네. 너희 아버지는 바로 그 고구려의 왕 동명왕이시다. 아, 출생의 비밀. 그래서 이 유리가 그 이런저런 그 아버지가 남겨놓은 퍼즐을 풀고 그 부러진 칼 반쪽을 찾아서 마침내 강을 건너서 고구려로 갑니다. 그런데 이 동명왕은요, 건너가서 나라를 세우고 나서 얼마 안 돼서 그 지역에 있는 토착 세력과 연합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지역 세력가의 딸과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해가지고 이미 아들도 둘 낳아놨어요. 그 아들 둘이 이제 하나가 온조, 또 하나가 비류였죠. 물론 유리보단 나중에 태어난 거죠. 그렇게 해서 잘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이 유리가 거짓골을 해갖고 찾아옵니다. 거짓골을 해갖고 찾아와가지고 이 고구려 궁 앞에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당연히 문지기가 막겠죠. 스톱! 헐트! 넌 누구냐? 나는 이 나라를 다스리는 동명왕의 아들이다. 새끼가 이거 무슨 네가 동명왕의 아들이면 새끼야 나는 천지신명이다 임마! 뭐 이러면서 실랑이를 하고 있다가 그렇다면은 이 부러진 칼 반조각을 임금님께 보여드려라! 뭐 이랬겠죠. 그래서 이 문지기가 긴가민가 하고 이 부러진 칼 반조각을 들고 동명왕에게 갖다 주자 동명왕이 자기가 갖고 있던 칼과 딱 맞춰보니까 딱 부러진 자국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친자 확인이 끝났죠. 아들아, 네가 여기까지 왔구나. 아버지, 뭐 했어요. 했는데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온조와 비류에게는 이게 굉장히 큰일이었던 거죠. 자, 온조와 비류, 온조가 동생이고 비류가 형이었는데 얘네 입장에서는 자기네가 고구려의 왕자라고 랄라랄라라 하고 있었는데 알지도 못하던 형이, 나이가 꽤 많은 형이 나타난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일단 고구려 안에서 자기네들의 위치는 그냥 날아간 거죠. 어차피 왕위 계승도 못할 판이고 만약에 저 유리가 고구려 왕이 되면은 아버지 돌아가시고 유리가 고구려 왕이 되면은 자기하고 어머니도 다른 우리를 살려둘 리도 없고, 우리 도망가서 우리 아버지가 그랬듯이 우리도 도망가서 나라를 하나 세우자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 비류와 온조 형제가 남쪽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비류는 오늘날의 인천 지역에, 그리고 온조가 이제 오늘날 아까 얘기했죠, 올림픽 공원 근처에 그 나라를 세웠다가 나중에 비류는 성공하지 못해서 온조에게 다시 합류해서 결국 백제를 세우게 된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바로 뭐예요? 그 백제의 시조가 고구려에서 갈래쳐서 내려왔다.
내려왔다. 그 다음에 그 비류가 인천 쪽에 갔다가 별로 성공을 못했다 그랬죠. 그 얘기는 이 한강 일대가 당연히 빈 땅이 아니었겠죠. 그래가지고 원래 있었던 토착 세력이 있어가지고 그들과 하나의 힘 화합하면서 나라를 세우는 과정이 순탄하지는 않았다. 이런 걸 이제 보여주죠. 어쨌든 그 한강 지역에 세운 백제는 그 우리 고구려 백제 신라 중에 가장 먼저 나라 기틀을 잡아갑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일대, 한강 일대가 그 고구려 백제 신라가 있던 한강 일대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땅이 좋아요. 굉장히 제일 좋은 땅이기 때문에 나라 힘을 기르는 데는 가장 빨랐죠. 그래서 그 이미 고이왕 때 3세기 중반 되게 빠르죠. 이때 이미 나라의 기틀을 잡아서 이제 뒤늦게 나라 힘을 키워갖고 여러분 말로 하면은 나대던 고구려를 이제 제압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이 백제는 그 고구려가 말 타고 다니는 애들이라면 백제는 배 타고 다니는 애들이에요. 해상 강국이죠. 그래서 그 바닷길을 중심으로 강력한 해상 강국으로 성장을 해서 아마 아까 나왔죠? 바로 이 근초고왕 때 이르러서 그 한반도 일대, 우리 한반도 일대 동아시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이 근초고왕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우선 저번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그 삼한 중에 제일 좋은 땅을 차지하고 넓었던 지역 어디죠? 마한. 그 마한을 완전히 합병합니다. 이때부터 이제 그 백제는 한강 유역의 나라일 뿐 아니라 오늘날의 충청도와 전라도 일대를 모두 다 차지하는 그런 나라가 된 겁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남쪽으로 더 갈 데가 없죠. 남쪽으로 갈 데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북쪽으로 가죠. 북쪽으로 가면 뭐가 있죠? 고구려가 있죠. 그래서 고구려도 가차없이 격파하고, 저번에 나왔죠? 고구건왕을 죽이고 고구려를 격파하고 평양성을 함락시키는 등 엄청난 전과를 올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뒤를 이은 침류왕 때 불교를 도입해서 역시 고구려와 마찬가지로 나라를, 그 국민들의 정신을 통일시키면서 그 왕권을 강화하는 강력한 중앙집권 국가를 세우게 됩니다. 이게 전부 다 4세기 후반, 그러니까 300년대 후반이에요. 이런 걸 볼 때 이제 대체로 고구려와 백제는 발전의 속도가 비슷한 것 같아요. 비슷하게 서로 경쟁해가면서 발전해 나갔죠. 어쨌든 그래서 이 4세기 후반 무렵에 백제는 그 굉장히 큰 나라를 이루었는데 한반도에서 쓸만한 평야는 다 차지했을 뿐 아니라 그 해상 세력이라 그랬죠. 그래서 그 바닷길을 이용해 가지고 그 중국의 오늘날 중국 영토인 요서 지방, 그다음에 산동 지방, 그다음에 일본의 규슈, 그 여행들 많이 가는 후쿠오카가 있는 바로 그곳이에요. 그 규슈까지 진출한 큰 나라가 되었습니다. 흔히 우리가 백제라 그러면은 이제 자꾸 이렇게 그 호남 지방에 옹색하게 밀려있는 그런 나라 생각하지만 근초고왕, 침류왕 때 이르는 백제는요, 자, 이쪽에서부터 여기까지, 여기 이 한반도에서 영토로는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아 보이지만요, 이만큼은 다 산이잖아요. 이만큼 다 산이고, 여기도 이게 주로 산이에요. 그러니까 평야는 요만큼, 뭐 요만큼 있는데 거의 대부분의 평야 지역을 다 차지한 나라가 백제였다. 명실상부. 그래서 당시 삼국 중에 최강은 백제였던 거죠. 그걸로도 모자라서 바닷길을 통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일본과 중국의 일대에도 자기네 세력권을 만들었다. 바로 이게 백제입니다. 자, 그러면은 신라. 안타깝게도요, 신라는 배움이 느린 학생이에요. 요즘식으로 말하면 발전 속도가 굉장히 늦었어요. 뭐 신라 사람들이 뭐 이렇게 멍청하고 능력이 없어서 늦었던 건 아니고요. 위치 자체가 그랬어요. 자, 한번 볼까요? 자, 여기가 이제 고구려죠. 여기가 고구려고 여기가 이제 백제가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 우리 동아시아 문화의 뿌리는 기본적으로 어디에서 비롯된 거죠? 황허랑 창장 일대의 그 중국 고대 문명에서 비롯된 거죠. 그래서 당시에는 중국하고 가까우면 빨리 발전하는 거예요. 근데 고구려랑 백제는 직접 중국과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는데요. 여기에 자리 잡은 신라는 중국과 교류를 직접 할 수가 없어요. 중국과 교류를 하려면 고구려나 백제를 거쳐야만 하는 거죠. 그러니 당연히 고구려, 백제로부터 간접적으로 배워야 되니까 한 박자씩 늦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렇게 산맥이 이렇게 있죠. 산맥이 이렇게 있고 이 안에 자리를 잡고 있어가지고
어떤 면에 지키기는 좋아요. 지키기는 좋은데 그 대신에 그만큼 고립되어 있죠. 이게 고립되어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그 발전을 빨리 하기가 어려웠던 거죠. 신라가 발전하려면 어떻게든 간에 이 오늘날 그 서해안 쪽에 연결될 수 있는 곳을 찾던가 남해안 쪽에 연결될 걸 찾아야 되는데 당시에 여기에는 가야가 자리 잡고 있고 여기는 백제가 여기는 고구려가 자리 잡고 있어서 어떻게 이게 외부와 교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발전이 늦을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이 신라는 굉장히 오랫동안 그러니까 고구려나 백제가 그 중앙집권 국가 고대 왕국을 이룰 때도 여전히 부족 연맹 수준을 벗어나지를 못했어요. 그 신라가 부족 연맹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증거 중에 하나가 신라는 왕가가 셋이나 돼요. 그래서 신라는 박씨도 왕족, 석씨도 왕족, 김씨도 왕족이에요. 그리고 이 박씨, 석씨, 김씨가 전부 나름대로 또 이렇게 탄생설화를 가지고 있죠. 이 박씨는 이제 그 혁거세라고 하는 왕이 박씨의 시조죠. 그 박씨의 시조인데 하늘에서 천마가 날아 내려와서 우물 앞에서 아 하고 커다란 알을 낳는 이 알이 박 있죠. 이 박만한 알을 낳아서 거기서 태어났으니 그게 그래서 박씨가 된 거예요. 그게 이제 혁거세 왕이고 그 다음에 이제 김씨는 혁거세와 박혁거세는 하늘에서 말이 내려왔다면은 이 김씨는 하늘에서 그 닭같이 생긴 큰 새가 내려왔어요. 여기 새가 내려와 가지고 황금으로 된 알을 낳았어요. 그래서 황금 알에서 나왔다. 그래서 금알지라고 하는 사람이 태어났고 이게 이제 김씨 왕조의 시조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 황금할 때 금자를 금으로도 읽고 김으로도 읽고 하는 거 알죠? 그 다음에 이제 석씨. 요 석씨는 좀 독특한데 그 용왕의 아들이 이래저래 신라로 배를 타고 들어와 가지고 여기에서 세력을 얻어 가지고 왕 자리를 한번 꿰차고 그 후손이 이제 왕가가 됐다라는 거죠. 이런 등등으로 미뤄볼 때 이 박씨, 석씨, 김씨는 기본적으로 다 나름의 그 별개의 그 시조를 가지고 있고 별개의 종교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지배 집단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 외에 육부라 해가지고 6개의 유력한 가문들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왕족 가문 셋과 유력한 가문 6이 모여가지고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해 가면서 나라를 다스렸으니 이거는 고대 왕국하고는 좀 거리가 멀죠. 연맹 왕국 수준에서 머물렀던 거죠. 참고로 이 신라에는 사실 신라에만 그런 게 아니었는데 당시 삼국시대에는 그 아직 부족 연맹 국가의 흔적이 남아 있었던 게 뭐냐면은 옛날 각각의 군장들이죠. 이 군장들이 이제 왕이 생긴 다음에는 이제 군장이 아니라 그 귀족이 돼가지고 귀족 대표가 되어서 그 모여서 회의를 하는 오늘날의 그 국회처럼 모여서 회의를 하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고구려에서는 그걸 제가회의라고 얘기했고요. 신라에서는 그거를 화백회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화백회의를 진행해서 제일 그 의장 역할을 하는 사람을 상대등이라고 불렀죠. 그런데 이 화백회의는 만장일치제였습니다. 이 만장일치제라고 하는 게 그 민주적이다라는 뜻은 아니에요. 민주적이라는 뜻은 아니고 그 부족장들의 옛 부족장이죠. 이 옛 부족장들의 영향력이 여전히 강했기 때문에 왕이 아무리 명령을 내려도 이 여러 부족장 중에 어느 하나라도 반대하면은 정책을 제대로 집행할 수 없었다라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당연히 이 화백회의와 화백회의는 나중에 신라에서 왕권이 강해질수록 이 화백회의는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 나라의 정책을 정하는 오늘날의 국회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형식적인 그 회의로 점점 밀려나게 되고 상대 등의 역할도 왕 바로 다음에 그 제2인자 자리에서 점점 그 이름만 그럴듯하고 실제로 권력은 없는 그런 자리로 이제 바뀌게 되겠죠. 또한 신라의 그 독특한 제도 중에 하나가 그 골품제도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 골품제도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이게 신분제도예요. 신분제도인데 그 평민들까지 평민, 천민 이런 걸 따지는 신분제도가 아니라 귀족들을 나누는 신분제도였어요. 그래서 제일 위로는 왕족에 해당되는 진골이 있었고 그 위로 물론 성골이라고 하는 게 있었다고 하는데 실제로 성골은 숫자도 얼마 되지 않고 얼마 되지 않았고요. 곧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대개는 이제 진골부터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진골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으로 그 왕족이 아닌 일반 귀족인 6두품, 5두품, 4두품이 있었는데요. 이 골품에 따라서
맡을수록 이게 벼슬의 등급이거든요. 올라갈 수 있는 그 관직의 등급이 다 다르고요. 입을 수 있는 옷의 색깔도 다르고요. 그 다음에 집 사이즈, 그리고 그 매달고 다닐 수 있는, 마차에 달고 다닐 수 있는 말의 머리수, 담장의 높이, 이런 게 다 달랐대요. 그래서 굉장히 까다로운 신분제도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골품이 별로면은 여기까지밖에 못 올라가는 거예요. 반면에 아무리 그 무능해도 진골로 태어나면은 더 높은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이 만약에 이 시대에 태어났으면은 어떤 신분의 사람들이 가장 짜증났을 것 같아요? 평민이요? 여기 안 나오는? 아니면 노비요? 실제로 가장 불만이 많았던 세력은 육두품이래요. 왜 그러겠어요? 여기서 이거죠? 여기서 그만 가면 되는데 얘들이 딱 막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신라에 큰 문제가 되는 그 골품제도라는 그 신분제도가 있었다라는 것도 그 참고로 알아두도록 합니다. 선생님이 만약에 이 신라 시대에 갔으면은 골품이 뭐였을까요? 참고로 저희 집안인 안동권 씨는 경주 김씨가 나중에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신라 시대에 갔으면은 경주 김씨예요. 맞아. 김씨는 아까 내무랑 이후로 어떻게 됐다 그랬죠? 김씨가 왕위를 세습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선생님은 신라 시대로 가면 진골 되겠습니다. 놈들아, 까불지 마라. 그러다가 뇌물마립간, 왕이란 말도 쓰지 않았어요. 4세기 중반, 그러니까 백제가 고구려를 막 치고 막 하면서 둘이 막 영토를 다투던 그 시절에 신라는 그제서야 어느 수준으로 갔느냐? 김씨가 자리를 계속 세습하는, 이제야 비로소 뭔가 왕 같은 왕이 생기는 단계에 갔어요. 근데 심지어 왕이란 이름도 쓰지 않았고요. 이 마립간이라는 호칭은 왕이라기보다는 그 대장 뭐 이런 정도 수준의 호칭이었어요. 그만큼 신라의 위상이 약했고 발전이 늦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당시 신라의 위치는 이쪽 바다에서는 일본이 그 당시 왜라고 불렀죠. 일본이 자꾸 쳐들어와 가지고 귀찮고, 이쪽에서는 백제가 걸핏하면 쳐들어와서 귀찮고, 아주 여러 가지로 어려웠던 그런 구석에 있는 가난하고 발전이 늦은 나라였어요. 그래서 이 고달픔을 이겨내려면은 다른 힘센 나라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그럼 누구겠어요? 고구려죠. 그래서 고구려의 도움을 요청해 가지고 백제와 왜로부터의 어려움은 극복할 수 있었지만, 고구려가 설마 맨입으로 그걸 해줬겠어요? 그럴 리는 없죠. 그래서 이후부터 계속 고구려의 내정 간섭을 받아서 고구려가 마치 속국처럼 취급했던 나라가 신라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신라가 나중에 삼국통일했다라는 거는 다 알고 있죠. 그러니까 이 출발이 얼마나 약했나 봐요. 이렇게 제일 진도가 늦고 공부도 제일 못했던 신라가 나중에 이 모든 걸 다 역전하고 최후의 승자가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겨우 중학생이에요. 지금 뭐 공부 좀 안 되고 진도가 늦는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뭐 선행학습이다 뭐다 해가지고 엄청나게 뭐 훗날 거 미리 공부하고 땡겨갖고 하고 있는 애들 보고 부러워하거나 두려워하지도 마세요. 인생은 깁니다. 먼 훗날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어 있을지 그거 누가 압니까? 신라를 보세요. 이 찌질찌질하던 나라가 어떻게 삼국을 통일할 거라고 이 4세기 중반에는 상상이라도 했겠습니까? 자, 이렇게 삼국시대의 주역들이 이제 등장한 시대를 보았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이 삼국이 서로 이제 누가 한반도의 주인이 되느냐를 놓고 다투는 삼국의 쟁패, 패권의 다툼의 현장으로 여러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